페이지 4페이지죠? 4페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의 부가가치세 총칙이죠. 1점의 납세 의무자네요. 양가로 1번 사업자,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가로 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 면세임으로 실질적 납세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를 소위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시는 분. 자, 사업자의 정의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까? 없죠. 보다시피 우리나라 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필수적이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실무에서는 자기가 어딘가 정년퇴임하거나 명예퇴직 당하고 치킨집을 하거나 뭔가 식당을 하려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게요? 찾아가는 곳이 바로 관할세무서죠. 왜냐면 뭐내야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는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 세법전에는 사업자가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고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즉 사업자 등록증은 안 내더라도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로 요구한다라고 만약에 세법전을 만들어 놨으면 그건 국세청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고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냈다고 칠게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만 안 냈지 실질적으로 한 5년, 10년 동안 사업을 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세청이 우리나라 사업자 정의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걸려봐야 세금을 안 내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밑에 줄 1번 봅시다. 사업자 요건 보시면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만 계속 공급하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든 안 냈든. 자, 즉 사업 형태를 갖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한다면 자, 조심하세요. 사업자 등록 여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징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이 사람은 사업자인 겁니다. 이게 과거에 함정으로 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이거 참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랑 무관해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가 현실적으로는 맞는 소리지만 우리 강의 목적으로 수험 목적으로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양가로 2번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다시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펜 있죠? 펜, 볼펜, 샤프 이거 부가세 내고 샀어요? 안 내고 샀어요? 어려워요? 강의가? 다시 여러분 펜 아니면 볼펜 뭐 아니면 샤프, 연필 부가세 내고 샀냐고요? 안 내고 샀냐고요? 내고 샀죠? 왜 이거 부가세 내고 샀죠? 지금 강의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샀나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펜을 살 때 부가세를 내고 산 이유가 여러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고 샀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일반 자연인이자 최종 소비자죠. 왜 근데 내가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내고 샀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필기도 해보세요. 부가세 과세 여부는 즉 그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사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까? 파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까? 자, 이건 당연하지만 파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유치한 문장은 안 나오는데 부가세를 공부할 때 일종의 마음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언제나 파는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파는 사람이 사업자면 그건 부가세가 붙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볼펜은 우리 학생들이 사왔는데요. 이거 우리 학생들이 자연인 자격으로 샀는데 왜 부가세가 붙냐고요? 난 사업자도 아닌데. 왜냐면 이거를 나에게 판 문방구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가 바로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파는 사람한테 달려있다. 부가세에서는 파는 사람이라고 유치하게 하지 않고요. 유식한 말로 공급자라고 합니다. 공급자. 우리같이 사오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예요. 자, 다시 한번. 부가세가 붙는지는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당연히 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표로 보시면 양가로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 왜 재화에 수입하는 자는 수입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언제나 부가세를 냅니까? 왜 그렇죠? 이 거래에서 파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수입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자인 브라이언 씨일 건 아닙니까? 브라이언 씨는 사업자겠어요? 사업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사업자겠죠. 수출까지 하는데. 이해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재화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에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에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이 말뜻은 우리나라에 딱 물건이 수입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밑에 주 2번 보세요. 사업자의 구분이라고 해서 화살표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보면 재화나 용역은 사업자가 공급할 수도 있고 비사업자가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비사업자로서 재화 용역을 공급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DSLR 카메라라고 아세요? 왜 렌즈 바꾸는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걸 산 적이 있었는데 이 DSLR 카메라, 렌즈 바꾸는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의 로망은 뭐냐면 계속 돈만 생기면 이 렌즈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게 비싼 건 수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다 쓰던 렌즈를 그 DSLR.com인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 하나가 있거든요. 중고 장터가 있는 사이트. 거기다 자기 걸 중고로 올려요. 그리고 그거를 중고로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더 좋은 카메라를 새 걸로 사거나 중고로 사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쓰던 DSLR 카메라를 팔라고 거기 중고 장터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사겠다고 하길래 종로였나 을지로인가 어디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이걸 팔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죠? 꼭 카메라 렌즈만이 아니라 뭔가를 중고로 팔아본 적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 교재 같은 거, 책 같은 것도 중고로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꼭 지하철 구내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고 판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이 중고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절약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안 만나요. 왜냐면 지상에서 만나면 내리면서 한번 지하철을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꼭 지하철 그 구내 지하 플랫폼에서 마치 간첩 접선하듯이 만나곤 하는데, 그때 내가 카메라를 뭐 50만 원에 산 거를 중고로 30만 원에 판 다음에 상대방한테 저기요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요? 나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을 결제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파는 사람인 내가 비사업자니까.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가세 과세 여부는 파는 사람이 사업자일 때 붙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고로 책이나 뭐 아니면 이것저것 카메라 렌즈 같은 걸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당연하지만 안 붙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자, 그림 이해되시죠? 다시 재화나 용역을 비사업자가 사고 팔면 이때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사업자가 사고 팔 때만 납세 의무자인데 이게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면세사업자가 뭔지를 3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과세예요. 우리나라에서 약 97%, 98%가 과세고요. 면세는 주로 농축수 임산물, 뭐 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 중에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책 뭐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는데요. 이런 게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로 납세 의무자로 치지 않습니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 중에서는 다시 일반과세자하고 부가세 종강하는 날 구작에서 배우는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사람들만 소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주 3번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사례인데요. 양가로 1번 농가부업이라고 2-22페이지 전술이죠. 소득세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중에 소득세 한번 가보세요. 반가로 1번 소득세 과세되는 농가부업은 VAT도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서 반가로 2번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고공품 제조. 고공품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거예요. 고공품 제조. 축산 양호는 VAT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사업이 아닌 농업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고요.
동그라미 2번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품 제조, 전통차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은 VAT 과세 거래로 본다는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죠. 자, 하루는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토지나 건물을 팔았대요. 자, 그럼 아버지는 사업자신가요? 사업자가 아닌가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업자인지 사업자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대부분 이 강의 듣는 이 수강생들의 아버지는 일반 자연인일 겁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실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업자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하게 지내게.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상당히 부자들이세요. 부동산이 많다는 뜻이니까. 자, 반가로 1번 볼까요? 표 안에 부동산 매매 중개를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대단히 부자신 거죠. 이러면 오른쪽 세로에 매매 횟수, 한 번을 팔았든 두 번을 팔았든 매매 횟수의 관계없이 당연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데, 반가로 2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 즉 일반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오른쪽 세로에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부가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인 거 아세요? 바로 옆에서 좀 이따 배우는데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자연인들도 6개월 안에 한 번 이상 사고 두 번 이상 팔아버리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기타 사례, 요거는 나중에 이해독 하실 때 보란 뜻인데요. 반가로 1번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요? 그 마돈나라고 아주 유명한 해외 팝가수 알죠? 마돈나 그녀가 미국에서 공연합니다. 그러면 그 관객들한테 티켓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가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거둘 수 있냐 이거죠. 완전히 엄한 소리죠. 그건 미국 관세청이, 미국 국세청이 부가세를 걷어가지 그걸 왜 우리나라가 걷어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돼 있죠. 단 이거는 나중에 3장에서 배우니까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는데,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국외 위탁 가공 재화의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3장에서 단 이유는 배우니까 지금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요. 반가로 2번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납세 의무라고 해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를 하든 말든 실질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얘들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용으로 한 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실제로 계속 등기를 하든 말든 그냥 사실상 사업만 계속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페이지 볼까요? 반가로 3번 농민이 일시적으로 토사석을 판매합니다. 토사석이라는 것은 토, 흙이나 사, 모래나 석, 돌을 말하는 건데요. 농민이 일시적으로 토사석을 판매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음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책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수험 목적으로는 이런 문장도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나쁘지 않겠네요. 마지막으로 반가로 4번 법인 간의 흡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을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의 과세기간을 좀 볼까요? 양가로 1번은 원칙입니다. 반가로 1번 계속사업자는 1기와 2기로 나눠서 6개월씩 과세기간을 잡고 있고요. 반가로 1번 계속사업자의 간이과세자라고 우리 부가세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9장에서 배우시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을 한 기로 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3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생활 그만두시고 치킨집을 4월 3일부터 신장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업 개시일.
주 1번으로 내려가시면 사업 개시라고 해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재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광물의 채취를 개시하는 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장개업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4월 3일 날 치킨집을 신장개업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점포는 3월 달에 얻을 수도 있고 닭 같은 것도 3월 말에 미리 다 사올 수도 있지만 실제 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은 4월 3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장개업하는 날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날 4월 3일 날 처음 물건 판매한 날이 한마디로 신장개업하는 날이고요. 이날이 사업의 개시일입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즉 공장이라면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이렇게 음식점 같은 거라면 재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처음 판 날, 아니면 광산업이라면 중요하진 않지만 광물의 채취를 개시한 날 등을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라고 합니다. 주 2번 보시면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부터 시작됨이라고 했는데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95% 이상을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죠.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장생활 그만두시고 치킨집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어디다? 4월 3일 날 처음 매출액이 올리더라도 아마 3월 말이나 3월 중순에 이미 관할 세무서를 가셔서 뭐부터 낼 거다?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식이 있다 보니까요.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야 할 곳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세무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 2번에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실제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3월부터가 이분은 4월 3일이 아니라 3월부터가 사업에 실제로 개시되는 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가 한기예요. 다시 표로 올라가서 반가로 4번이죠.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폐업일까지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반가로 5번에 과세 유형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이건 어차피 간이과세인 9장에서 배워야 하니까 아직 멀었는데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계가 되고요. 거꾸로 일반에서 간이가 되면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간이과세를 배워야만 이해되시는 거니까 지금은 굳이 이해 안 돼도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예외를 보면 반가로 1번 사업 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죠.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꼬여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죠. 자, 이게 2015년 1기예요. 이게 2015년 2기고요. 이게 그러면 6월 30일이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아까 언제 사업을 개시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치킨집을 4월 3일 날 개시한다고 그랬죠? 물론 그때만 해도 예정이었죠. 개시 예정. 왜냐면 오늘은 며칠이니까? 오늘은 3월 25일이니까 이날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가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어쩌죠?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할게요. 3월 25일 날만 해도 한 7, 8일 후인 4월 3일 날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 7, 8일 사이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우리 집이 갑자기 뭐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뭐 지진이 났거나 해서 무슨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를 못 해버렸어요. 허허이 큰일 났네. 그러다가 6월 30일이 됐어요. 아니요. 이때가 아니라 얼마를 기다려주냐면 6개월을 기다려줘요. 6개월을 기다려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표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입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죠. 내용을 보시면 사업 개시 전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폐업으로 의지해버립니다. 안타깝네요. 즉 한 6개월이면 9월 24일쯤 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폐업으로 의제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업을 꽃도 못 피우고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좀 드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상. 자, 잘 보시면 이때는 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가 1과세기간이라는 것도 함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3월 25일부터 한기가 시작돼서 6월 30일까지가 한기고요.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가 한기가 돼야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이 빨간색 요거를 그냥 한기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가로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포기 전과 후를 각각 한기로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9장, 우리 부가세의 마지막 챕터인 9장을 배우셔야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내가 지금 간이과세를 하고 있어요. 간이과세는 1년이 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월 한 31일자에 나는 간이과세 포기하고 이제 일반과세가 될래요 라고 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고 칠게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일반과세보다 간이과세가 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10월 31일자에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1월 1일부터,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1년이 한기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포기한 10월 30일까지가 한기,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또 한기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 즉 10월 말에 있는 달의 말일까지가 1과세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포기 신고일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즉 11월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또 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 3번으로 내려오시면 폐업일의 기준이죠. 양가로 1번,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는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양가로 2번,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는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가로 열고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이 이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접수일이 이 폐업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3점의 납세지를 보시면 원칙은 사업장이에요. 사업자가 아니라고요. 사업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낫자, 사업차 아닙니다. 낫자,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므로 사업자는 한 명이어도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낫자, 부가세는 사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낫자 기억하세요. 낫자. 제가 항상 요거 강의할 때 요걸로 설명하는데 요거 이거 항상 그림 그려도 그림이 늘지 않네.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아세요? 뭔지 몰라요? 말발굽? 아닌데 이거 먹는 건데, 먹는 거. 말발굽은 이보다 작잖아요. 이건 실제 크기가 한 이만해요. 좀 힌트를 드릴까요? 점을 찍어 드릴까요? 장난치는 거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이게 추러스입니다. 추러스. 혹시 중앙경리단길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중앙경리단길? 그래요? 모를 수도 있지. 혹시 경리장교라고 아세요? 경리장교? 모르세요? 아니, 우리 저기 회계사 같은 경우요,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어린 나이에 일찍 붙으면,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사법고시죠. 사법고시를 일찍 붙으면, 군대 가기 전에 일찍 붙으면 뭘로 가더라? 군 법무관인가? 뭐 그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의대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보통 의대를 다니니까 그러면 뭐 군의관인가로 가잖아요. 회계사 시험은 군대 가기 전에 보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보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여학생들은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미필 상태에서 회계사를 붙으면 저희 때는 격리장교라는 걸 그렇게 많이 갔어요. 지금은 격리장교도 좀 경쟁률이 센지 요새는 뭐 원가병이라는 것도 갑디다 원가병. 근데 우리 때는 예전에 격리장교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 격리장교로 가면 중앙격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체 군대에 육군만 그런가? 뭐 아니면 전체 군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격리해주는 그 격리장교라는 게 있습니다. 뭐 괜찮죠. 저도 물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부터
중앙경리단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뭐 공부할 때 막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워낙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앙경리단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 길이 어딘지 아는데 이태원 옆에 있습니다. 이태원은 아세요? 이태원도 몰라요? 혹시 서울은 아세요? 서울? 서울은 알아요? 서울에 가면 이태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태원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상당히 이색적인 그 동네잖아요. 요새는 이태원도 핫하지만 그 옆에 있는 중앙경리단이라는 게 더 핫하더라고요. 거기에 추러스라는 걸 파는 스트리트 추러스라고 있어요. 스트리트 추러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이 네이버에다가 중앙경리단길 스트리트 추러스 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몇 주 전에 주말에 여길 지나갔는데 와, 줄이 진짜 길더라고요. 저도 그냥 섰죠.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쓰라고 해서 섰어요. 근데 뭐 한 20-30명이 서 있는데 와, 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내 줄이 순서가 될수록 또 내 뒤에 계속 줄을 서가지고 줄이 진짜 길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2,000원인가 하는데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되게 바삭바삭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 사장님, 이 추러스 만드는 비법을 저에게 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미쳤냐고 그러겠죠? 그걸 저한테 왜 주겠어요? 그럼 비법을 못 주시겠으면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돈은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됐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점 하나 가져가라. 요새 워낙 손님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지점을 내려고 한다. 자, 항상 저는 강의 때 지점은 4개예요.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개입니다. 서울 본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개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이 사장님, 사업자, 즉 사장님 이름은 김씨라고 가정하죠. 김씨. 근데 김씨 사업자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다가 본점, 지점을 냈다고 쳐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5페이지 3점의 납세지죠? 납세지는 4군데예요? 1군데예요? 아니 4군데라니까요. 사업장이 중요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중요하지 사업자인 김 사장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귀찮고 짜증나십니까? 귀찮고 짜증나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낮자. 부가세는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낮자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양가로 1번에 특례가 있는데 크게 여기에 2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반가로 1번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 반가로 2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2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만 총괄해요. 말 그대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신고도 아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총괄하는 제도고요. 반가로 1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해서 얘는 부가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다음 페이지 주 3번에서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6페이지 넘어갑니다. 주 1번에 사업장의 범위라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거 키워드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예요. 일부만 행해도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광업부터 양가로 9번 기타까지 사업장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은근 수험 목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 보면 시험 문제에 말 문제로 참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양가로 1번 광업사무소의 수제지, 양가로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의 완성 장소. 자,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 있군요. 공장. 여기다 공장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공장 하나하나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단 따로 제품 포장,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라면 그건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3번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양가로 4번 부동산 임대업. 드디어 나왔구나. 야,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요. 이거 진짜 헷갈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도 10몇 년 전에는 정말 세법을 하나도 모르는 개차반이었거든요. 개차반. 게다가 실무 경험이 없으니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 건설업, 운수업.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임대업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빨리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임대업이에요? 뭐예요? 매매업이란 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양가로 4번은 부동산 임대업이죠. 이해하셨죠?
얘도 등기부상의 소재지고 얘도 소재지네요. 15년 전에 세법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다니까요. 뭐야 이거? 뭐야? 양가로 3번도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양가로 4번도 등기부상의 소재지? 뭐야? 똑같잖아. 이걸 한 줄로 쓰지 왜 두 줄로 썼어? 똑같은 건데. 라고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근데 잘 보니까 파란색을 잘 보세요. 양가로 3번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맞죠? 근데 양가로 4번의 부동산 임대업은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틀리면 한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온다?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 이해부터 시킬 테니까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부동산은 4군데 있어요. 항상 어딘지 알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니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있는 4개의 부동산은 나에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나는 누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임자만 잘 만나면 빨리 부동산 팔아버리고 다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본점, 서울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즉 본점 등기부상인 서울이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려웠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으로 거꾸로 설명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부동산 상가가 4개 있어요. 나 이거 팔라고 가지고 있어요? 임대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임대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왜냐면 거기서 계속 월세가 나와서 그걸로 먹고 살 거거든요. 뭐 심지어 어쩌면 우리 아들, 딸한테 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의 상가 4개를 상속까지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마저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평생 그걸로 임대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그 동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부동산이 있어도 그냥 임자만 나면 팔아버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중요한 거죠. 어려워요? 좀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건설업은요. 내가 지금 삼성 레미알인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4군데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아파트 지을 때는 의미 있겠죠. 근데 2, 3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서 완공시키고 다 소위 분양이라고 하죠. 싹 팔아버리면 다 어디로 올라올 겁니까? 서울로 올라오겠죠. 안 그래요? 운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가 막 시내를 돌면 버스 정류장에서 쓸 때마다 승객들이 돈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류장 쓸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정류장 하나하나가 버스 회사의 설마 사업장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 차고지, 즉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차고지, 그 한 곳이 사업장이라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말 문제로 딱 헷갈리기 좋으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5번의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은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한마디로 동전 세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 사업도 꽤 괜찮은 사업인 거 아세요? 좋은 건물에 좋은 목에다가 자판기 놔두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넣고 음료수 빼가면 나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그 자판기 한 10몇 개, 20몇 개 수거하면서 동전 수거하고 물 채워주고 뭐 이러면 된다고 하죠. 자판기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래요. 근데 이 자판기가 내가 서울 종로 부분에 한 20대가 있으면 20대에서 계속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 돈 버는 곳 하나하나가 사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제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라고 해서 그 어디선가 동전을 뽑아가지고 동전을 셀 거 아닙니까? 그 동전 세는 곳이 나의 사업장이라 이겁니다. 양가로 6번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나의 사업장이고요. 양가로 7번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별도로 등록한 사업장이 있으면 제외고, 양가로 8번의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양가로 9번의 기타인데요. 그 이외에도 지금 위의 사업장 이외에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어디든지 사업장으로 원하는 대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파란색 단 이후의 단서 조항이 과거 세무사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한 서너 번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데, 단
무인 자동 판매기, 그 양가로 5번에 있던 무인 자동 판매기는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청하는 데 따라서 어디든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외 문장이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다시 양가로 9번 기타. 위의 사업장, 위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만 한다면 어디든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무인 자판기 사업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무인 자판기는 너무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무인 자판기만은 이 다른 장소를 사업자 신청에 따라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꽃 표시, 그 밖에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 2번 있죠.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비교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직매장,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매장은 소위 사업장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인데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는 하치장이 아니에요. 실무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이 되려면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번 페이지 제일 윗장,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표에 양가로 이번에 하치장은 창고예요. 이천, 용인 이런 데 물류센터나 이런 데 창고 있잖아요. 창고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합니까? 안 합니까? 창고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큰 창고에는 사람이 있어요. 창고지기가. 근데 창고에서는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장은 약간 매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하치장은 보관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른쪽 세로에 설치일부터 10일 이내 하치장 서체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자, 여기에 비해서 양가로 1번 직매장은 뭐냐? 직매장은 우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매장은요, 제조업은 잘 없어요. 제조업은 직매장이 잘 없고요. 소매점 같은 데가 직매장이 많아요. 이게 백화점 1층이거든요. 백화점 1층에서 위에서 이제 조망한 거라고 칠게요. 백화점 1층에 이 끝에 뭐가 있습니까? 가상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명품 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 같은 거 아세요? 까르띠에? 티파니 같은 거 아세요? 요게 티파니 반지거든요. 요 반지가 티파니. 자, 까르띠에 혹시 루비똥 아세요? 루이비똥 아세요? 똥. 자, 백화점 1층에 있는 이 루비똥 매장 들어가면 왜 이렇게 흰색 브라우스에 검정색 스커트를 단정하게 입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물건 같은 거 안내해 주는데 이 루비똥에 있는 그 직원들이 백화점 직원이게요? 루비똥 직원이게요? 그 루비똥 직원이 확률이 큽니다. 거기 있는 가방 하나하나가 다 백화점 소유게요? 루비똥 소유게요? 그게 다 루비똥 소유일 확률이 커요. 이게 바로 루비똥의 직매장입니다. 직매장. 본점은 서울 청담동에 있어도 전국에 있는 백화점 1층에 있는 루비똥 이 가게가 다 본점 청담동에 있는 루비똥의 뭐에 해당한다? 직매장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계사 1년차인가 2년차 때 이 까르띠에하고 티파니를 감사했었거든요. 이런 데는 사업자 등록증이 10몇 개가 넘어요. 왜냐면 청담동 본점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아니라 직매장, 즉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백화점 하나하나의 1층 매장이 다 백화점 매장이 아니라 자기네 매장이라니까요. 이거를 직매장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다시 직매장은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가운데 세로가 제일 중요한데 수어 목적으로 결론적으로 직매장은 사업장입니까? 사업장 아닙니까? 사업장이라니까요. 이거 다 사업자 등록증 낸다 진짜. 나중에 실무해 보시면 알아요. 여기 비해서 양가로 3번 임시사업장인데요.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으로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엑스 기억하시면 돼요. 코엑스. 여러분, 코엑스나 아니면 일산 킨텍스에 얼마 전에도 서울 오토살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3박 4일 동안 서울 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아니면 부산 백스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3박 4일 동안 막 그 현대차도 나오고 기아차도 나오고 외제차들 나와가지고 막 전시하고 막 카레 있어? 아니 뭐더라? 그
레이싱 걸들이 이렇게 막 포즈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 아시죠? 그런 데가 바로 임시사업장입니다. 자, 여러분 답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3박 4일 동안 킨텍스, 백스코, 코엑스에서 박람회에 전시회하면 거기 나간 현대차의 현대차 부스라고 있죠. 공간, 현대차 부스. 그 현대차 부스가 사업장이게요, 사업장 아니게요? 이게 험한 소리죠. 그게 사업장일 리가 있습니까? 3박 4일 동안 하고 철수하니까. 내용을 보시면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으로서 얘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니까 결론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가운데서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업장 여부에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도 보시면요. 임시사업장 개설 폐쇄 신고서만 내면 돼요. 임시사업장 개설 폐쇄 신고서만 내면 되고 이항 공부할 거 가로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그나마 10일 이내이면 요것마저도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임시사업장 개설 폐쇄 신고는 잘 안 내겠죠. 웬만하면 이것까지 10일 이내로 끝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까지 잘 비교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에서 주 3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